입찰의 정석 시설 용역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포에서 근무 중입니다. 인포는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에 입찰 및 낙찰 정보를 제시하는 입찰 전문 회사입니다. 저는 거기서 전에는 분석하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강의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자입찰에 투차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자입찰에 투차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전자입찰을 투차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만은 그 답은 하나에 귀결됩니다. 그거는 낙찰이죠. 그러니까 전자입찰의 투찰의 목적은 낙찰입니다. 그러면 낙찰을 잘 받으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그 세 가지 기본 공식을 써놨습니다. 낙찰을 잘 받으려면요. 우선 입찰 금액을 잘 써야 됩니다. 자, 입찰 금액을 우선 잘 써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찰 금액은 쓰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 하한율입니다. 낙찰 하한율.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은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 하한율이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입찰 가격 산식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입찰 가격 산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신인도 및 신용평가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인도 및 신용평가 등급. 자,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입찰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입찰에 경력이 있는 분들은 입찰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로 저는 강의가 없을 때는 주로 전화 상담을 하는데요.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년간 입찰 보고 낙찰도 종종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입찰을 현재 전자입찰을 진행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입찰을 안 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입찰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규정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교재에도 나옵니다만은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를 당사로 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한 계약법, 각 발주처 적격심사, 공사입찰유의서, 특별유의서,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몇백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 규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찰이 어렵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보실 때 인증서를 끼고 투찰하실 때 두 가지 의무사항이 주어집니다. 그 두 가지 의무사항이 뭐냐면 숙지의 의무와 유지의 의무입니다. 유지의 의무. 자, 이 두 가지 의무사항이 주어집니다. 이 의무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와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의무가 뭐냐면 뭔가 지켜지지 않으면 페널티, 벌칙 조항이 생기죠. 이 숙지 의무가 뭐냐면 그 1, 200까지 되는 규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았을 때는 투찰하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 규정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나라장터의 공고문 보면 우선 낙찰하율은 87.745% 아니면 86.745%가 대표적입니다. 자, 대표적이란 말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80.495도 있고 88%도 있고 85.99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예를 한번 이 숙지의 의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고문에 87.745%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투차를 했고요. 개찰한 결과 그분이 1순위를 하셨습니다. 1순위를 하셨는데요.
뒤에서 볼 건데 1순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순위에서 이제 적격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대금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주처에서 아무런 그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한 열흘 만에 발주처에 확인 전화를 했는데 발주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한 탈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1순위로 발표를 했는데요. 하한 탈락이라는 적격 미달 또는 하한 탈락이라는 통보를 열흘 뒤에 다시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을 쓸 때 87.745가 아니라 86.745%였던 것을 87.745로 가운데 숫자 하나를 잘못 썼던 거죠. 되게 이렇게 잘못 기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찰을 시키죠. 유찰을 시키고 다시 투찰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표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로 발표를 하고 다시 원래 이 낙찰 하한율인 86.745%로 다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공무원이 발주처 재무관이 숫자 하나 잘못 써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항의할 수 있을까요? 항의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숙지의 의무를 입찰자가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뒤에서 볼 겁니다. 낙찰하한율, 적격심사, 사안식 세 개는 같은 얘기인데 이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완전히 숙지한 뒤에 이 공고문이 86.745%인지 87.745%인지 그것은 숙지, 투찰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투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1, 200까지 되는 규정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투찰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완벽하게 공부하고 투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완벽하게 공부하려면 너무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뭐냐면 그 1, 200까지에 되는 규정, 전자입찰에 관련된 규정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공식은 1, 2,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항상 이 1, 2, 3번의 공식을 쓰고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1, 2, 3번의 공식을 써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 강의는 이 1, 2, 3번에 대한 공식을 기본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번에 대한 공식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라장터에 이제 낙찰을 목표로 투자를 하시는데요. 낙찰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한 7년 전에 나라장터에서 발표한 평균 낙찰 건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냐면 0.7건입니다. 실제 나라장터에서 발표한 평균 낙찰 건수가 0.7건이고요. 6년 전에 발표한 게 0.9건입니다. 이게 월 0.7건, 0.9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 0.7건, 0.9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낙찰 건수를 보이고 있죠. 실제적으로 2013년도 평균 낙찰 건수를 저희가 2014년도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결과 뭐라고 답이 왔냐면 2013년도에 43만 개 업체가 투찰을 했고요. 그 중에 한 건 이상의 낙찰을 받은 업체는 13만 개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43만 개는 업종의 중복을 허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업체에 한 업종, 한 업종으로만 보면 약 한 27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 13만 개는 줄어가지고 한 6에서 7만 개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4분의 3 정도는 다 빵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저조한 낙찰 건수를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투찰자들이 그 어려운 적격 심사나 입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27만 개 업체 또 낙찰받은 데는 6, 7만 개 이렇게 보는데 저는 만약에 27만 개라는 업체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입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찰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입찰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투찰한 업체와 낙찰 건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데 현재 투찰 업체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 7만 개라는 업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 나라장터에서 개찰한 공고문이 64만 건입니다. 64만 건을 개찰을 해가지고 74조의 계약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64만 건은 개찰을 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아갔다 이 얘기죠. 결국 제 생각입니다만은 64만 건의 공고문을 이 6, 7만 개의 업체가 이 세 가지의 공식을 써서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자입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공식, 뭐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그대로 적용돼서 잘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평균적으로 3배 내지 업종마다 다릅니다만은 3배 내지 4배를 안정적으로 낙찰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빵건, 영건이 굉장히 많다. 결국 이번 강의에 제2 입찰의 정석 시설 용역편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공식을 잘 이해하시고 입찰에서 활용해서 여러분 업종의 평균 낙찰 건수보다는 3배 내지 4배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배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배는 용역과 구매, 시설은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평균 낙찰 건수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용역 업종에서는 업종의 특징상 공고문은 굉장히 많은데 투철 업체 수가 굉장히 적은 업종이 있죠. 그래서 평균 낙찰 건수가 15건 정도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 공식을 잘 활용하면 몇 배 정도, 2배 내지 3배 정도를 안정적으로 낙찰을 시킬 수 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 3개 공식을 잘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기 전에 우선 산식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산식을 좀 설명드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입찰에 이제 처음에 입찰을 어느 정도 보신 분이나 아니면 처음 투철하신 분들이 전자입찰에 대한 오해를 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등이면 낙찰받는 줄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투철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철하면 순위가 나옵니다.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 1, 2, 3, 4, 5, 6, 7, 8 이 순위는 서류 내는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낙찰은 뭘까요?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1등 했다고 바로 계약을 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적격 심사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산식을 푼다. 이 부분이 적격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격심사. 자, 그래서 2번 공식 그리고 3번은 뒤에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챕터에서는 이 입찰금액 쓰는 공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니까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금액입니다. 기초금액에서는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볼펜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4페이지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적을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자, 기초금액은 정해져 있죠.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공고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에 정해져 있다. 저희 강의가 5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에 처음 들어오시는 입문 과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초금액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오늘 강의 시간에 이제 알게 되실 거고요. 2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료 강의, 유료 입찰 강의를 오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분석입니다. 분석이죠. 자, 저는 분석을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현재의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만 갖고 분석을 할 수는 없고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 기초금액이 분석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분석의 기준. 그러니까 발주자 재무관이 기초금액을 5억을 내든 50만 원을 내든 50억을 내든 그 기초금액을 0으로 놓고 분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초금액 2가지. 첫 번째, 정해져 있다. 2번째, 분석의 기준이다. 자, 낙찰환율을 보겠습니다. 낙찰환율은
87.745% 아니면 86.745%가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는 이 퍼센트보다는 저는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낙찰환율과 적격심사와 산식 이 세 가지는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적격심사 그리고 낙찰환율 산식 세 개가 왜 같냐면 적격심사라는 규정에 보면 산식이 있고요. 그 산식을 풀면 그게 낙찰환율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적격심사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건 발주처에서 제시를 하는 거겠죠. 그 규정에 보면 산식이 존재하고 그 산식을 풀었을 때는 그게 낙찰환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이 낙찰환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공고문 아니면 적격심사입니다. 자, 물론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공고문에 86.745%다 아니면 87.745%다 기타 등등 이렇게 명시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적격심사 기준을 공고문에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 뭐 별지 3-1 뭐 조달청 물품구매 조달청 일반 용역 별지 3 뭐 이렇게 적격심사 규정을 공고문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 적격심사를 풀어보면 산식이 나오고 그걸 풀었을 때 낙찰환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입찰금액 쓰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 외에 딴 거 쓰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더하기라고 보겠습니다. 더하기라면 이 정해진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조금 잘못 썼을 때는 그 입찰금액이 조금 잘못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잘못 썼을 때는 입찰금액은 완전히 엇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공고문을 놓고 서로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고문을 놓고 상담하다가 선생님 이 공고문의 입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쓰셨습니까? 얼마로 쓰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얼마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타깝지만 선생님은 개찰권을 확인해보지 않아도 탈락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정해진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못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래서 이번 챕터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 정해진 기초금액과 낙찰환율 찾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사정률 보겠습니다. 이 사정률이 분석법이죠. 자, 이제 분석법입니다. 그 입찰 경력이 투찰 경력이 뭐 한 번 투찰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10년 되신 분이나 제일 궁금한 게 이 분석법입니다. 자, 분석법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고문을 투찰하기 위해서 100명이 입찰에 참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00명의 조건은 업종도 같고 지역도 같고 실적도 비슷합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그 업종도 같고 지역도 같고 실적도 비슷한 업체 100개의 업체가 하나의 공고문에 투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공고문에 투찰했다라는 말은 무엇과 똑같을까요? 자,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썼다. 이거와 똑같죠. 왜요? 이것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00명이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써서 입찰금액을 썼습니다. 개찰을 해보면 입찰금액은 몇 개가 나올까요? 100개가 나오죠. 입찰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000명이 보면 1000개 나오고요. 10,000명이 보면 10,000개 나오는 것이 입찰금액입니다. 물론 똑같은 금액을 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지만 굉장히 소소하죠. 그래서 무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 10,000명이 입찰을 봐서 10,000개 입찰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썼는데 왜 입찰 금액이 10,000개 나왔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정률을 다르게 본 거죠. 자, 결론적으로 분석법이 뭐냐면 이 공고문의 입찰 금액을 어떻게 쓸 거냐가 분석법입니다. 자, 이 공고문의 입찰 금액을 어떻게 쓸 거냐는 뭐에서 결정이 될까요? 사정률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요?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결국 분석법이 뭐냐면 내가 이 공고문의 사정률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이것이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정률을 분석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강의의 세 번째 강의가 뭐냐면 분석법입니다. 이 분석법에서는 뭐만 보냐면 사정률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분석을 하실 때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분석의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분석의 요소가 아닙니다. 왜? 이것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정해진 상수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석할 때는 뭐만 분석할까요? 사정률만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는 공고문을 분석할 때는 사정률만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정률이 분석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페이지를 보셨고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챕터 1 나라장터의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장터 개요인데요. 5페이지에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 대해서 그 공고문에 대한 기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6페이지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요. 우리나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대한 핵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전달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 입찰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죠. 예, 우리나라 전자입찰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등을 입찰자들이 뽑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나라장터에서는 1등을 누가 뽑냐면 입찰자들이 뽑습니다. 자, 이것이 나라장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1등을 입찰자들이 뽑는다. 이것은 뭐냐면 발주처 재무관들은 공고문을 나라장터에 올려놓으면 그 자체가 비감사 대상입니다. 이유는 1등을 입찰자들이 뽑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공고문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요. 예. 자, 그리고 공고문이 늘어나서 2013년도에 64만 건의 공고문으로 74조의 그 계약 현황을 보인 것이 나라장터의 전체적인 캐파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 나라장터를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대표자분들에게는 양질의 현금 조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입찰 담당 직원들에게는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뭐냐면 1등을 입찰자들이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74조의 계약 현황을 보였기 때문에 나라장터는 대표자분들에게는 양질의 현금 조달 시장이고 입찰 담당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입찰자들이 너무 많아서 4분의 3 정도가 영건 낙찰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면 안정적인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자입찰이다. 그래서 입찰 담당 직원들에게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입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자입찰의 정의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업체에서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철하고 공공기관은 업체에서 투철한 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그 두 번째입니다. 2002년 7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G2B 시스템은 아랫줄에 나와 있죠. 나라장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국가기관의 모든 입찰 공고를 의무적으로 게시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구를 의역을 좀 한번 해보면 국민이 낸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간 곳은 무조건 나라장터에 공고문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민지원센터, 각 군부대, 경찰청, 광역시, 그 군청, 구청, 이렇게 국민이 낸 세금이 1원에 들어간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 투자기관은 무조건 나라장터에 공고문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입찰자들한테 어떻게 와닿는 걸까요? 공고문을 찾기 위해서 각 사이트를 다닐 필요는 없다 이 얘기죠. 주로 어딜 보면 됩니까? 나라장터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2014년도 상반기까지 나라장터에 공고문을 올릴 수 있는 기관을 수요기관이라고 하는데 수요기관은 약 4만 6천 개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6,000개 수요기관을 다 다닐 필요 없이 주로 나라장터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의 입락처 정보를 대다수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그 전자입찰의 두 번째 중요한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공고문은 나라장터에서 볼 수 있지만 투찰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각 사이트 가서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주요 사이트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도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문은 예를 들어 볼까요? 국방부 공고문은 그 발주 재무관이 공고문을 만들어서 국방조달본부로도 보내고 나라장터 두 군데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공고문을 보신 분은 다시 국방부를 로그인해서 입찰 금액을 제시할 때 투찰할 때는 국방부를 로그인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이트를 나라장터를 등록하시고 따로 또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의 입찰 및 낙찰 정보를 보고 투찰을 하시려면 나라장터 등록은 의무사항이죠. 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등록은 굉장히 복잡 단안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주로 그 나라장터에 문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고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문의를 홈페이지를 보시고 문의 전화를 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저는 나라장터에서 설명 잘 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9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나라장터는 크게 7가지 업종으로 나뉩니다. 뭐냐면 공사 용역 물품, 외자 리스, 비축 기타입니다. 그런데 이 9페이지에 외자 리스, 비축 기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소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외자 리스, 비축 기타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공사용역 물품 3가지 업종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공사와 용역으로만 보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공사를 뭐라고도 하냐면 시설업종, 공사업종 이렇게 혼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업종을 보시면 공사는 일반, 종합, 그리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 그리고 기타 공사, 용역은 일반 용역과 기술 용역 나뉘는데 이 나뉘는 것은 세부 업종은 법에 의해서 나뉘어지며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복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널리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사와 용역만 말씀드리는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적. 특히 2014년도는 시설업종, 용역도 포함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시설업종은 실적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에 관련된 것은 적격심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재에서는 적격심사를 아래서 10페이지에 적어드렸는데요. 몇 가지 기준을 적어드렸는데 그 적격심사 기준은 해마다 2-3번씩 바뀝니다. 많이 바뀔 때는 더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몇 번씩 이렇게 바뀝니다. 그 바뀌는 규정마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2014년도 12월 1일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적격심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격심사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이번 강의 중간에 있는 적격심사 부분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 변화되면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응용을 기본적으로 보겠는데 전자입찰의 실적은 크게 2가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적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금 계산서.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인데 기성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모든 발주처에서 기성은 제외합니다. 자, 이 기성과 준공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기성은 계약 중간에 받는 돈이 기성이고요. 준공은 계약이 끝나고 받는 돈이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중간에 받는 세금 계산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입찰 공고일 전부터 3년간이 기본이죠. 입찰 공고일 전부터 3년간. 자, 이 2가지가 전자입찰의 실적의 가장 큰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축이 많이 변했죠.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2가지 축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느냐 보면 우선 시설업종은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시설 용역 구매 업종 중에서 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가감없이 인정해 주는 업종은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시설 업종은 뭘 갖고 계셔야 되냐면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입니다.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죠. 자, 이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 종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시공 여율의 확인서, 3년 5년 실적표, 뭐 또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 뭐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이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년 실적, 5년 실적,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시공 능력 평가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설업종에 있는 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1순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발주처 재무관에게 거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발주처 재무관 컴퓨터에서 이 시설업종의 사업자 번호를 기입하게 되면은 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가 거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특히 나라장터에 등록된 시설업종은 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나라장터에서도 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설 용역 두 업종 중에서 물론 예외적인 업종도 있습니다만은 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용역 업종의 실적을 어떻게 대변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다. 그리고 기성은 제외한다. 두 번째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3년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1페이지부터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 기준에 보시면 가운데 줄을 보겠습니다. 관련 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시공 실적이 뭐냐면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보면 5년간 실적 누계액의 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 누계액의 증명서 이것이 뭐냐면 5년간의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에 나오는 5년 실적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보면요.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죠. 계약 일자와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자, 이 부분이 뭐냐면 계약 일자와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면 기성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성은 제외한다. 뭐만 인정을 해준다? 준공만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거의 모든 발주처에서 기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뭐 단연간 계획이라든가 장기계약공사 이런 데만 기성을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모든 발주처가 준공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로서 이것이 뭐냐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5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역하시는 분들 실적 내세요. 만약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 공고문의 업종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5년간 합산하고 기성을 빼면 그게 내 실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더 볼 건데요. 경기도 일반용역을 한번 볼까요? 최근 3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뭐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뭐 대전, 대전, 충북, 뭐 이렇게 충남,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다 다른데요. 경기도 일반 용역은 몇 년을 보냐면 3년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달청 일반 용역일 때는 5년의 실적을 보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은 2억 이상일 때는 10년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2억 미만일 때는 3년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실적을 기준 잡기가 좀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굉장히 좀 복잡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실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3년, 5년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실적을 볼 때도 있고 5년 실적을 볼 때도 있는데 3년, 5년 실적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년과 5년은 좀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포 홈페이지입니다. 인포 홈페이지에 13페이지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투차율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 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투차율 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13페이지 우측 그림을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일 위에를 보시면 공사 용역 구매 업종 구분을 해놨고요. 그 아래 그 발주처, 주요 발주처의 실적에 대한 그리고 적격 심사 기준에 대한 표를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입찰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적격 심사가 변경이 될 때마다 즉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물론 정확한 방법은 제가 적격 심사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3년, 5년 또 배수가 바뀌는 경우 또 적격 심사 기준이 바뀌는 경우 인포에 이 투차율 보기에 와서 간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이 투차율 보기는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나라장터 등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1588-0800 문의 전화를 하셔가지고 투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등록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인증서를 꼭 받으셔야 되죠. 인증서. 여러분 인터넷 뱅킹하는 인증서는 안 됩니다. 범용 인증서라는 11만 원이 정가죠. 11만 원 정가를 주고 이 인증서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인증서는 의무사항이죠. 꼭 있어야 됩니다. 나라장터 투차를 할 때 필수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문보안 토큰입니다. 지문보안 토큰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은 주요 발주처는 거의 지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발급 회사에 지문보안 토큰도 같이 시키는 게 좋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시행문입니다. 이 시행문은 뭐냐면 나라장터 등록을 하고 가까운 조달청 사무소를 한번 꼭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문을 할 때 필요 서류가 이 시행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을 하시고 그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에서 등록을 마치면 맨 마지막에 이 시행문이 나오는데 이 시행문과 시행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고 가까운 조달청 사무소를 한번 갔다 오시면 나라장터 등록을 마치게 되고 투차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원칙 가까운 조달청 사무소는 3번을 갔다 왔다 되죠. 3번이나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앞서 설명드린 범용 인증서 받았을 때, 두 번째 지문보안 토큰 받았을 때, 세 번째가 나라장터 등록하고 시행문 받았을 때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등록하시는 분은 3번을 가실 필요가 없이 지문보안 토큰하고 인증서부터 먼저 주문하고 나라장터 등록하면 한 번이면 충분하게 마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번 강의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기본 공식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업종의 평균 낙찰 건수보다 3배 내지 4배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정적인 낙찰의 첫걸음이 뭐냐면 공고문을 보실 줄 아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써야 될 입찰 금액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어디에 나올까요? 공고문에 나옵니다. 그 공고문을 해석하기 전 기본적인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찰, 투찰, 낙찰이라는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입찰이라는 용어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계약 체결 방식이다.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찰 보겠습니다. 투찰이 뭐냐면 입찰서 제출입니다. 이 공고문에도 언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시오 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서 제출은 금액을 제시한다. 투찰이다. 이렇게 바꿔 들으셔도 되고요. 또한 언제까지 입찰서를 내라 또는 언제까지 견적서를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전자입찰에서 견적서 입찰서는 같은 내용이고요. 혹자들은 입찰서 금액을 써야 되는 종이 아니면 견적서 난 입찰을 보려고 하는데 나보고 견적을 내라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입찰에서 입찰서와 견적서는 투찰이라는 용어로 바꿔 들으셔도 됩니다. 낙찰입니다. 낙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약의 성립을 이야기하죠. 자, 계약의 성립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만은 1순위와 낙찰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적격심사를 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등은 낙찰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격심사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번에 낙찰을 받았는데 말이야 적격심사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낙찰을 받았는데 적격심사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은 1등, 2등, 3등 혹은 4등, 5등을 하고 적격심사 떨어졌다. 이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1등과 낙찰 사이에는 적격심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6페이지가 이제 공고문을 보는 방법입니다. 공고문을 보시면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좌측이 공고문이고요. 좌측 제일 아래 첨부 파일이 공고서입니다. 좌측이 공고문, 좌측 아래가 공고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공고문과 공고서가 다를 때는 항상 첨부 파일, 공고서가 우선입니다. 모든 법적 기준은 공고서, 첨부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시고 공고문을 찾은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보시면 공고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사항들이 나오죠. 그것을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강의에서 이번 강의에서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걸 확인을 예를 들어서 마감일 아니면 기초금액, 추정가격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입찰금액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입찰금액은 이 공식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찾아서 이 공식에 의해서 입찰금액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입찰금액 쓰는 란이 있죠. 입찰금액을 쓰고, 자,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저장 송신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송신. 저장 송신을 누르시면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같은 화면이 나오죠. 19페이지가 뭐냐면 우선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확인하고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클릭. 그리고 우측에는 추첨 작은 네모칸 15개가 나오고요. 추첨번호 전송 누르면 또 확인하고 클릭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앞 페이지 18페이지에서 쓴 입찰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표기가 되고 확인을 누르면 우측에 보시는 작은 네모칸 15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라장터는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2개를 선택하도록 말씀드릴 건데요. 이 15개의 이름이 복수 예비 가격이라는 거죠. 복수 예비 가격. 자, 우리나라 입찰을 설명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저는 3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찰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는 3가지. 첫 번째가 복수 예비 가격, 두 번째가 예정 가격, 세 번째가 최저가입니다. 저는 조금 좀 부풀려서 말씀드린다면 뭐라고까지 설명드리냐면 이 복수 예비 가격과 예정 가격과 최저가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우리나라 입찰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수 예비 가격인데 이 복수 예비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입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1등을 입찰자들이 뽑는다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19페이지 보시면 좌측에 써있는 입찰 금액이 내가 1등이 됐을 때 낙찰을 받고 싶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누르면 우측에 작은 네모칸 15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입찰자들이 거기에 참여한 입찰자들이 서로 1등을 뽑아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오늘 이번 강의에서 따로 떼가서 아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개의 이름이 복수 예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확인 클릭이 2개가 보이실 텐데요. 19페이지 좌측에 입찰 금액을 쓴 그 아래에 있는 확인 클릭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수정 X 취소 동그라미라고. 수정 X 취소 동그라미. 수정 X 취소 동그라미.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내가 앞에 썼던 입찰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 금액은 절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취소만 가능합니다. 취소만. 그리고 한 번 취소하면 재투찰은 불가능하죠. 경쟁 입찰 공고문에서 입찰 금액은 딱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확인은 정말 확인을 잘 하고 클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나라장터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보시면 전자문서함, 보냄문서함에 가시면 앞에서 입찰금액 쓰고 확인 누른 그 제시한 입찰금액에 대한 공고문이, 투찰한 공고문이 여기에 기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1페이지입니다. 챕터 1, 마지막 유의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뭐 1번부터 6번까지 보도록 하겠는데 1번은 좀 저는 오프라인에서는 꼭 별표를 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번은 꼭 별표를 치라고 하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록된 직원 등이 변경되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고를 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확인 절차를 받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지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입찰자들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숙지 의무, 두 번째가 유지 의무인데 이 1번이 이것이 유지 의무입니다.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에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록된 직원의 밑줄을 긋고 뭐라고 쓰냐면 이것이 나라장터 등록사항입니다. 나라장터 등록사항, 나라장터 등록사항. 그러니까 입찰자가 본인이 직접 기입한 나라장터 등록사항인데 이것이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 전일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사항은 입찰 공고일, 적격심사의 거의 대부분의 기준일이 입찰 공고일 또는 입찰 개시일이죠. 그래서 앞에서 실적을 볼 때도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3년간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적격심사 기준일은 거의 입찰 공고일 또는 입찰 개시일입니다. 자, 이 유지 의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공고일 또는 입찰 개시일부터 계약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등록사항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유지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사항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투찰해서 1등을 했습니다. 1순위 했고 적격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러 가서 그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라장터 등록사항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 전일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은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투찰 후 나라장터 전자문서함, 보냄문서함에서 투찰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3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지요. 투찰 후 입찰 금액의 정정은 할 수 없고 취소만 가능합니다. 입찰 금액은 정정이 불가능하고 취소만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입찰 공고문에서 취소 후 재투찰은 불가능하다. 입찰 금액은 딱 한 번밖에 쓸 수가 없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가 주요기관, 국방부,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나라장터와 별도로 각각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중에 특히 5번 국방부, 한국전력은 등록 절차 외에 각 공급 건별로 입찰 참가 의사를 표시하는 입찰 등록 절차라는 게 있죠. 입찰 등록 절차가 뭐냐면 국방부와 한국전력은 마감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마감일 보통 뭐 하루 이틀 전에 입찰 등록 절차를 마감하는데 입찰 등록 절차를 마감한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한국전력은 입찰 등록 절차를 꼭 밟으셔야만 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공고문에 의하며 나라장터에서 입찰 시, 입찰서 작성 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자, 보증금은 크게 두 가지 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과 계약 보증금인데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약 보증금은 한번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그 건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입찰 보증금은 아무거나 투찰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입찰 보증금은 투찰하는 금액에, 입찰을 보는 금액의 5%를 현금, 어음, 주식, 증권, 발주처마다 약간 다릅니다. 5%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투찰할 때 원래 의무적으로 내야 되죠. 근데 내지 않습니다. 왜 안 내냐면 자, 18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18페이지 보시면 입찰 금액 쓰는 날 밑에 뭐 보면 18페이지입니다.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라는 게 있죠. 이 지급각서가 뭐냐면 원래는 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내지 않고 투찰하고 문제가 되면 즉시 낼 것을 나라장터에서는 매번 각서하는 겁니다. 매번 각서를 하죠. 그래서 입찰보증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을 안 내는데 거기다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와서 6번에 보면 마사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사회하고 몇몇 발주처를 볼 수가 있는데 마사회는 입찰보증금을 꼭 내고 투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보증금을 낼 때 현금으로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입찰 보증증권을 많이 끊죠. 그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입찰 보증 증권을 내든 아니면 입찰 보증금을 내든 그것을 공고문에 입찰 보증금을 낸 업체만 투찰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는 꼭 내고 투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 챕터 1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챕터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의해 챕터 1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나라장터에 투찰하실 때 공식 3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입찰금액 쓰는 공식입니다. 입찰금액 쓰는 공식은 기초금액 곱하기 예상 예정가격 사정률 곱하기 낙찰 하한율이다. 두 번째, 이제 입찰가격 산시. 이 부분은 이제 적격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신용평가 등급 및 이제 신인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숙지의 의무가 부여가 되죠. 입찰자들은 숙지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그 많은 그 적격심사 관련 규정들 그리고 나라장터 입찰에 관련된 규정들을 다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투찰을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식이고 특히 입찰금액 쓰는 공식과 입찰가격 산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문성을 갖게 되면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에 의해 챕터 1 6페이지입니다. 나라장터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나라장터에서 우리나라 나라장터에서는요. 1순위를 입찰자들이 뽑도록 되어 있죠. 1순위를 입찰자들이 뽑는다라는 얘기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공고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입찰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입찰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쭉 넘어가서요. 이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입찰의 이해 편에서는 시설과 용역업종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사항은 협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업종 취득을 위해서 기본 면허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라장터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깊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그 적격심사 기준에서 실적 인정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해마다 이제 적격심사 기준은 몇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10페이지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본 강의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적격심사 기준을 말씀드렸다라는 것은 이 변화되는 적격심사 기준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강의에서는
변화되는 적격심사에 계속 그 적격심사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에 이제 실적을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설업종은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에 나오는 3년 실적과 5년 실적을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시설업종 중에서 협회에서 경영 상태를 발표하지 않거나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자입찰에 기본적으로 실적은 입찰 공고일, 모든 기준일, 거의 대부분의 기준일이 입찰 공고일 또는 입찰 개시일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3년간 또는 5년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에서는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에 나오는 3년 실적이나 5년 실적을 그대로 인정을 받고요. 용역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업종에서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 협회에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3년 내지 5년 세금 계산서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부분을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빠지게 되는 거지요.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적격 심사를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은 예습을 하는 거고요. 적격 심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인정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기성은 거기가 제외가 되죠. 기성은 제외가 되고 또한 기성을 제외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넣는 발주처도 있고 빼는 발주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년이냐 5년이냐 또는 부가가치세를 넣느냐 마느냐 이것은 원문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적격심사 변화되는 계속 변경되는 적격심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는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포에 보면 입찰 교육 페이지가 있고요. 입찰 교육 페이지에 입찰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저희가 원문을 수록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인포 홈페이지에 투차율 보기가 있죠. 투차율 보기에는 저희가 적격심사를 표로 구성을 해서 실시간으로 변경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용역에서는 조달청 일반 용역에서는 5년 실적을 보고 5년 실적을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기술 용역은 3년 실적을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인지 5년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시설에서는 2014년도 12월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 발주처가 5년 실적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지자체 50억에서 100억 이상은 3년 실적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문을 또는 투차를 보기 위해서 3년인지 5년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의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입찰 용어 정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의사항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에서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유의사항을 보시면 1번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록된 직원, 이건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항이죠. 등록된 사항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 전일까지 절대 변경되면 안 됩니다. 이건 유지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유지의 의무입니다. 투찰하시는 분들은 숙지의 의무와 유지의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21페이지에 나오는 유의사항의 1번이 유지의 의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실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경쟁입찰 공고문에서 입찰 금액은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다. 틀렸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경쟁입찰 공고문에서 입찰 금액은 딱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을 쓰고 확인란이 있는데 이 확인은 정말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의 모든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라장터에 우리나라 이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을 이제 수요기관이라고 합니다. 수요기관 한 46,000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 46,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수요기관의 모든 공고문을 나라장터에 올리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발주처, 자기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자기네 입찰 페이지에만 올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나라장터에서는 모든 공고문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인포에서는 모든 발주처 공고문을 다 로봇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인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공고문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시 업체는 한 업종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예, 틀렸죠. 예.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요건만 갖추신다면 뭐 여러 개의 업종을 중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적격심사 대상이 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전화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특히 용역업종에서는 이 입찰 참가 자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에 등록 업종 코드가 나오는 경우, 실적이 나오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충족이 되지 못해서 투찰해가지고 또 1순위나 적격심사 대상이 됐을 때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당 업체라는 것은 발주 재무관이 1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일정 기간을 주도록 돼 있죠. 6개월을 주는 경우도 있고 1년을 주는 경우도 있고 2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2년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 수요기관을 다 투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상 대표자, 주소, 직원 등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 전일까지 해당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유지의 의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6번 모든 발주기관 투찰 시 입찰 등록 절차가 있다. 아니죠. 주로 국방부와 한전에 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 등록 절차가 있는 공고문에 대해서는 마감일로만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마감일 하루나 이틀 전에 입찰 등록 절차, 그러니까 투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입찰 등록 절차를 마친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7번 경쟁입찰 공고문에서 투찰한 입찰 금액은 변경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경쟁입찰 공고문에서 입찰 금액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나라장터는 낙찰자 선발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발주처 재무관이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만들도록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은 랜덤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돼 있고요. 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발주처 재무관도 알 수가 없고요. 개찰할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중에서 입찰자들이 2개씩 뽑죠. 그래서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예정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건 바로 챕터 2에서 다시 배웁니다만은 이 예정 가격이 계약자 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순위를 입찰자들이 뽑는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 1순위를 입찰자들이 발주처 재무관이 뽑지 않고 입찰자들이 뽑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객관성을 다 확보하는 방법이 1순위를 입찰자들이 뽑는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전자입찰에서 투찰업체가 적격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이 부분 앞부분에서 리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입찰에서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3년 또는 5년의 세금계산서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업종에서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물론 종합에서는 3년, 5년 실적표, 시공여율의 확인서 이것으로 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에서는 3년을 보는 경우도 있고 5년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청 일반 용역에서는 5년을 보는데 다른 발주처는 이제 3년을 볼 수도 있고 5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을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포에서 투찰률 보기라는 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에서 투찰 보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입찰금액 산출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자입찰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저는 이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챕터 2에서는 이 공식 외에 다른 공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는데요. 입찰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하한율이다. 사정률은 예정 가격 사정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은 공고문에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정률이 이제 분석법이다. 왜? 사정률에 의해서 입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정률이 분석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입찰의 2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격심사에서는 말 그대로 낙찰한율, 적격심사 산식은 같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격심사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에서는 분석법에서는 사정률만 보는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